네 번째 헤리티지 라이브인데요.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향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헤리티지 라이브는 현대자동차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 역사가 쌓아서 만든 현재와 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까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자동차 토크쇼인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차들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 실생활에 정말 가까운 소형 상용차가 이번 헤리티지 라이브 4회의 주인공입니다.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바이카 정욱진 대표님,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브랜드 전략팀의 권규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헤리티지 라이브 주제는 현대 상용차 중 최고는 땡땡땡이다. 왜냐면 땡땡땡이니까 라는 게 주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최고는 포터이다. 왜냐면 포터가 우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연을 쓰셔서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 상용차의 기준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자고요. 네, 상용차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짐을 싣고 있는 트럭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용으로서 짐과 사람을 실어나르는 차량을 우리는 상용차라고 합니다. 네, 참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흥미가 가는 차인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택시도 상용차 범위에 들어가겠죠? 네, 물론 사업을 하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을 실어나르죠. 그렇죠. 네, 상용차 맞습니다. 네. 상용차에 참 범위가 많은 것 네, 같아요. 사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번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네. 소형 상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중간중간 좀 다른 상용에 대해서도 약간씩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생활 밀착형 차량이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가지 않았던 이런 소형 상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포니 픽업을 빼두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외국에는 픽업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픽업을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이 큰 짐을 실을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큰 차를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경우에서는 그 효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 도로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 대비 적재량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엔진이 있고 그렇죠. 그 뒤에 객실이 있고 네. 그 뒤에 적재함이 있는 그런 픽업 같은 구조보다는 그 엔진 위에 그 객실 캡이라고 그러죠. 캡 오버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유가 거기서 원래 이제 미국에선 COE라고도 불립니다. 캡 오버 디 엔진이라는 뜻인데 네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캡 오버와 픽업 지금 똑같은 사이즈로 사실 그려놓은 건데 이 적재함 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렇듯이 효율이 중요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그 픽업보다는 이쁜 승용차급에서는 저런 그 캡오버 차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뭐 요즘에도 여러분들도 아시죠? 넥스턴 스포츠라든가 쿠란도 스포츠, 뭐 그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무쏘도 스포츠가 있었어요. 네, 무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픽업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죠. 많이 그리고, 적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 외국에 있는 그 직수나 네.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저도 뭐 휴가철에 길에 다니다가 이제 강원도 쪽에서도 포드 F1 그죠, 기도 풋살도 받고 보이잖아요. 같이 네. 보고 같이도 저런 게 보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구나. 네, 얼마 전에 이런 부산 그런 모터쇼에서도 세 번의 콜로라도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점 픽업의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쏘는 상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실기도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좀 기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용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차들을 선호하고 네. 레저 쪽으로는 이제 픽업이 조금씩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그게 상황이 안보다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픽업이라고 하면 네. 뭐 프레임 구조의 픽업들이 많잖아요. 뭐 말씀하신 수입 픽업이나 네. 아니면 뭐 쌍용에서 나온 픽업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네네. 그런데 포니 픽업은 좀 특이하게 승용차를 기반으로 만든 게 참 네.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사적 배경에서 이유를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예전에는 그 아직 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에 네. 그 시절에 차를 만들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파생차들, 그게 그 고객들이 취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생차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놓여있던 포니 외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포니를 바탕으로 외건도 만들고 또 픽업도 만들고 차종을 좀 다양화하면서 그 제조사 입장에서 상당히 좋았겠어요. 포니 한 대로 세 개를 뽑아냈네요. 외관도 뽑아내고 픽업도 그렇죠. 뽑아내고요. 네, 괜찮다 이렇게는요. 아주. 네, 그리고 뭐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면은 이런 승용차, 뭐 픽업을 떠나서 이런 차들이 귀했었죠. 뭐 네. 6.25 동란 이후에서나 이런 차들이 살짝 보이는데 일제 시대에도 물론 트럭은 네, 있었고요. 사실 그 네. 예전에도 차들이 있었는데 네네. 귀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 운수업 쪽에서는 저희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현대건설을 설립하시기 이전에 자동차 정비 공장하시고 그 전에는 광산에서 운수업을 하셨다라고 저도 알고 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들이 그때도 이제 특히 트럭 같은 차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네. 차지하고 있었다고 근데 보시면 뭐 되겠죠. 승용이고 상용이고 6.25 이후에는 다 진짜 귀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들이 태동이 했냐라고 하면 이제 6.25 이후에 네. 이 군수물자로 군수물자를 나누기 위해서 트럭이나 지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차들을 수리해서 고쳐 타면서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런 자동차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그렇죠. 트럭들이요. 네, 그죠? 그때는 승용차보다는 그 화물차들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제 제일 많이 유명했던 트럭이 이제 제무시라고 부르는 트럭인데 네네. 이게 이제 GMC를 그 당시 분들 발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트럭인데 이게 사실 그 60 트럭이나 두돈반 이런 거를 이제 군대 수송 쪽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선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네.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네, 네네. 산탄차라고 그래서 이제 저 차가 산탄차에서 삼판차 맞아요. 네. 저 차가 산을 팔았죠. 네, 왜냐면은 저 삼판차 같은 경우는요 뒤에 보면은 그 적재함에 주로 나무들을 싣고 다녔어요. 산에서 나무들을 실어서 갖다 팔았겠죠. 그래서 삼판차 제 정하는 생각인데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요 앞에 1축이 있고 뒤에 2축, 3축 이렇게 해서 총 6륜 구동으로 아마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한테는 뭐 6x6라는 얘기가 어쩌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험로를 다니기에는 정말 특성화되어 있는 차량이죠. 네. 뭐 저 차량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직은요. 저렇게 대형 네. 트럭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발음 참 힘든데 아, 이거 맞아요. 좀 네. 주의하셔야 시호흡 됩니다. 한번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 발음은. 네, 시발 택시라고 있었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그러세요? 했어요. 네, 시원하게 이제 했어요. 픽업 네.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픽업의 수요라든가 이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대량 생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이제 기아 산업에서는 3륜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K360이라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3륜차에 그냥 저는 효시로 하겠습니다. 시발이라도 해도 되는데 네. 저는 효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시발이 되었던 네, 것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네. 광고에서 저기 조그맣게 나오는 360 네, 정말 357cc라고 나오죠. 정말 사이즈가 작네요. 네. 360은요. 360이라는 게 배기량이었고요. 네네. 나중에는 좀 더 이제 그 배기량이 늘어난 600도 나왔습니다. 정말요? 궁금해요. 승차감이 어땠을지 저는 정말 상상도 안 되거든요. 상상이 안 가네요. 근데 딱 보시기에도 좀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위태위태해서 보이죠, 좀. 네, 사실 보기만 네, 해도 네. 많이 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들 많이 넘어져서 네네. 아, 그래요? 또 자빠졌네 뭐 이러고 다시 어.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에이 이러면서 그냥 네. 근데 이제 세우죠.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넘어졌던 차를 이렇게 세우면 이쪽만 깨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넘어진 차를 사람들이 와서 이쪽으로 밀어서 아. 세우면 양쪽이 다 깨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3륜차가 보면은 좀 적재함이 좀 작아서 약간 좀 그쵸. 아쉬운 면이 0.5 있어요. 톤. 그런데 이제 휘전 반경도 작고 그쵸. 차폭도 1.2m밖에 안 되다 그렇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관광객 찾아다니면서 우리 생필품을 날랐던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조금 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더 네. 큰 차가 나왔잖아요. 확실합니까? 네. 더 큰 차 나오고 네. 보셨어요? 저는 네, 보진 않았지만 네. 네, 더 큰 차가 나왔습니다. 네네. 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T차는 사실 우리나라 화물 운송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차입니다. 네. 당시 이제 기아 산업이라는 데가 지금 이제 기아 자동차죠. 그 당시 이제 소화리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 자전거부터 만들었어요. 그 전엔 볼트부터 만들었고 볼트 너트부터 만들었지만 2륜차 자전거 그 이후에 오토바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3륜차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륜차 시장에 상용차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타이탄과 네. 이제 복사 트럭을 만들면서 4륜차 시장에 진출을 했던 그게 거죠. 아마 71년도 예, 그 무렵. 덕분인데 그때 발음을 우리가 빡서, 뭐 뻑사, 뭐 복사라고 많이 복사라고를 네. 많이 이게 했죠. 사실 지금 그게 센 발음을 그렇게 네. 해야 네, 되나요? 아, 이거 복사라고 네. 해줘야 네. 됩니다. 이게 복사 그러면 이상하죠. 사실 지금 발음으로 보면 박서가 맞을 텐데 그 그렇죠. 당시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복사라고도 많이 발음을 했었어요. 네, 다들 그냥 복사 그랬어요. 복사 네. 풀어, 복사 네, 풀어. 네,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는 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사실 기아에서 복사와 타이탄을 생산하기 이전인 68년도에도 신진자동차에서 네. 울타 에이스를 뭐 그렇죠. 잠깐 조립 생산하기도 지금 나오는 했었고요. 그 차인데요. 아하, 네. 이게 그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랜드크루저 픽업도 나오고 랜드크루저 그때부터 이제 픽업이 상용차도 많죠. 사실 그 시장 범위가 많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국토 개발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차량이 이제 이런 차량 상용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이게 코티나 픽업인데 사실 코티나 픽업. 예, 이게 저희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던 승용차가 영국 포드에서 들어온 코티나였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파생차로 만들기 위해서 그 픽업 버전을 만들어서 현대 픽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근데 고해상도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까 나왔던 이제 하늘색 그건 제가 그렸던 걸 뒤를 다시 좀 잘라가지고 아, 정말요? 직접 그리셨다고요? 직접 그린 사연을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 만화가지고 대단하시네요. 활동했던 적이 있어서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차는 피아트 124 픽업인데 좀 전에 보여주신 이 차는요. 고급스럽네요, 이 네, 차량은요. 이 차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픽업들이 다양하게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승용차를 바탕으로 한 픽업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자동차 명들이 네. 저에겐 생소한데 지금으로 치자면 뭐 제네시스 G70 픽업이나 뭐 그랜저 그렇죠. 뭐 픽업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유,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그러니까요. G70의 뒷부분을 적재함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런 차량이 나오시면 사실을 생각하세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승용차, 특히 중형 승용차는 워낙 비쌌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상용으로 많이 쓰이지 못하고 여전히 3륜차가 그렇죠. 3륜차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들 그렇죠.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를 갈아도 3륜차는 앞에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갈아도 그렇죠. 되고 안전도 그러나 안전 부분에서 예. 약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안전 부분은 조금 나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고서 T2000은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이 됐는데 T360이나 600은 고속도로 주행이 허용되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고속도로 가는데 이렇게 막 근데- 뒤집어지면. 그 3륜차 중에 큰 사이즈는 또 진입을 허용을 예. 했다라는 것도 예. 저는 반대로 좀 신기한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속도가 좀 지금보다 네. 좀 평균적으로 좀 낮았죠. 아하, 네. 그렇군요. 속도 네. 제한은 비슷했는데 음흠. 기본적으로 주행 속도 자체는 전반적으로 낮았어요. T2000 같은 경우는 한 몇 톤의 짐을 실 수 있는? 2톤, 그러니까 2000이라는 게 2톤. 2000이니까 네. 2톤까지. 아하, 네. 그렇군요. 네, 7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승용차 생산량은 점점 이제 대한민국에 그렇죠.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동차 국산화가 되면서 승용차 가격도 조금씩 이제 낮아지기도 시작하고, 뭐 네. 당시 GM 코리아에서는 호주 홀덴에서 도입한 15대 1700이 실패하면서 네. 이 차의 러닝 기어를 바탕으로 한 국산의 바디를 세운 새마을 트럭을 네, 또 이 출시가 뒤에 했습니다. 나오는 여기에 보면 이제 트럭입니다. 새마을 트럭이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불이사를 바탕으로 한 B1000이라는 픽업을 내놓기도 기아산업에서는 네. 합니다. 이게 기아산업에서 네. 나온 불이사. 네. 불이사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가 불이사 본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시면 생긴 게 부리부리하게 생겼습니다. 아, 정말 많이 지어내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부리부리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앞쪽에 저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네, 픽업이고 앞쪽에 또 그 사이드 미러가 앞쪽으로 네, 갔다 맞아요. 팬더에 미러가 팬더에 붙어 붙어 있었죠. 있었던. 네. 정말 픽업의 종류가 다양해지네요, 점점.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신진자동차에서 세안지기이 빠지면서 네네네. 또 이제 그 세안자동차가 되고 거기서 이제 제민이라는 차를 들여오게 됐거든요. 네네, 그걸 바탕으로 또 맞습니다. 픽업을 만들었는데 차명이 좀 달랐어요. 맥스라고 해서 네네. 근데 그때 9월굴의 맥스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이 9월굴의 사나이라는 그 외화 시리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마블 시리즈의 헐크의 네. 그 당시 사장님 버전이라고. 이거 언제 적용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이제 광고에 9월굴의 맥스라고 얘기했던 게 어떻게 어. 보면 이러한 인기 외화 시리즈까지 반영했던. 야, 이 차량이 맥스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저는 또 픽업하면 생각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네네. 백투더 픽처라고 다들 아시죠? 거기 그렇죠. 보면 드로리언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것도 이거지만 픽업 차량이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죠. 토요타 아주. 픽업. 네. 네. 마티 맥플라이가 자기 드림카로 이야기를 하고 과거로 이렇게 갔다가 왔을 때 이 바뀐 미래에서 네. 부모님이 이제 선물로 준 차 그런 걸로 나오고 있죠. 아니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드로리언이 더 멋있지 않나? 멋있긴 더 멋있는데요. 네. 사실 픽업 트럭이라는 게 이제 80년대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네.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네. 뒤에 서핑보드를 싣고 간다거나 그렇죠. 뭐 바이크도 실어야 되고. 그렇죠. 또 저희 나라보다 애견 사이즈가 좀 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견도 같이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차량을 선호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반면 이 국내에서는 아직 좀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그래서 그렇죠. 용달차라는 그렇죠. 개념이 이제 강하게 되다 보니 이런 픽업 트럭과 이제 큰 상관없이 이제 이런 뭐 그런 라이프 생활을 좀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레저 생활에서는 사실 좀 차이가 좀 컸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유학 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픽업 트럭을 살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용달은 안 된다 이러셔가지고 픽업을 못 샀는데 이게 다행이었어요. 샀으면 아마 친구도 이사할 때마다 끌려다녔을 겁니다. 아니 아버님이 이해가 되는 게 진짜 네. 과거 전까지만 해도 이 픽업 차량을 그 용달차라고 인식했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도 그런지 궁금하네요. 혹시 요즘도 픽업을 혹시 용달차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나요? 혹시 안 계시는 용달? 건가? 그럼 용달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여기 1톤 트럭은 용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확실히 많이 인식이 바뀐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픽업과 용달, 그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흑상용 렉스턴, 코난도 네. 렉스턴 이런 개념들이 약간 좀 딱 저 차량은 진차야. 그러니까 진차라는 용달차야. 네. 나는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보면 내조용. 내조용이야. 네. 이게 너무나 딱 양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1톤 트럭을 산다 그러면 용달을 사는구나. 네. 나는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게 좀 그냥 있어요. 마인드 그런 생각들이 아직까지 저도 사실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 그래도 미국산 풀사이즈 픽업들이 종종 네네. 보여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가길에 F-150를 본 적도 있고 아, 뭐 올림픽대로에서 미국산 풀사이즈 트럭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UV 같은 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되면서 예전에 SUV가 좀 터프가이 차 뭐 이런 느낌이 네. 있었다가 네. 픽업에는 여전히 그런 느낌이 남아 있는데 SUV는 점점 좀 승용차 베이스의 네. 소프트한 차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렇죠. 경우가 최근만 해도 있죠. 승용차를 살래 그러면 SUV와 일반 승용차를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전에도 또 저 어릴 때만 해도 SUV는 또 잘 안 타셨거든요. 좀 이렇게 농사 짓거나 아니면 네. 홈런을 좀 다니시는 분들이 갤로퍼 그렇죠. 그때 당시 맞아요. 그런 네. 걸 사셨는데 요즘에는 그 경계는 또 무너진 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또 미국산 풀사이즈 트럭에 대한 그 픽업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게 아하. 혹시 이제 80년대 외화 시리즈 중에 스턴트맨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왕조의 나오네요? 팬이에요. 아하.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연을 맡은 분이 리 레이저스라고 흑백만물 사나이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주연을 맡았던 분이 여기 주연인데 와. 이때는 그래픽이나 이런 건 실제 스턴트를 전시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네. 아우. 풀사이즈 픽업이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까지도 네. 다 오프로드에서도 가능했던. 많이 크고요. 약간 좀 상남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실제로 저 이제 시리즈에서 그 리메이저스가 맡은 폴트 실버스라는 사람이 스턴트맨, 헐리우드 스턴트맨이에요. 네. 근데 항상 영화 촬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는 시간에는 그 보석금, 미국에서 이제 보석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석금 내고 핀 사람들 잡으러 다니면 바운티 헌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픽업 트럭이 많은 활약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뭐 미국에서는 실용적으로 또 사용했던 그런 픽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픽업은 어땠을지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다시 좀 돌아와서 네. 저희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말 국내 픽업 시장에는 이 3파전이었어요. 네. 세대 픽업 트럭이 옥신각신하는 싸움이 시작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포니 픽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안 넥스, 그 다음에 기아 브리사 이렇게 브리사의 B1000 모델이었죠. 그렇죠. 네. 정확히는 비천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열심히 싸우는 와중에 80년대에 들어와서 또 이제 기아 픽업은 또
단종이 될 되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단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뒤에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포니2와 그럼 맥스 중에서는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당연히 포니가 살아남죠. 왜냐면은 실용성과 그다음에 경제성, 내구성 면에서도 맥스보다는 조금 더 월등히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아직까지도 이 포니2 픽업이 그래서 보입니다. 중고차 매물에 네네. 치면 포니2 픽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포니를 치면은 대부분 매물이 포니2 픽업입니다. 네. 포니2를 사시려고 아니, 좀 픽업이 좋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포니2 픽업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 이 포니2 픽업을 카세타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중점 사장님들이 구매를 하셔서 조금씩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 차량들의 생명을 연장을 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왠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포니2 픽업 얘기는 그렇게 또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자가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승용점 화물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그 융가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픽업 시장이 한동안 좀 사라졌었죠. 왜요? 그러니까 그 1톤으로 대변되는 봉고와 포터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동 방식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포니2 픽업 뒤에 보시는 차는 포니를 바탕으로 했고 포니는 후륜 구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픽업을 만들었을 때 뒤에 짐을 실었을 때 구동등에 확실하게 무게가 실리는 그런 차들이었습니다. 뭐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렇게 문제는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차들을 보게 되면은 포니 엑셀 그때부터 이제 전륜 구동화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뒤에 이제 빈 차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뒤에다 짐을 많이 실었다. 그럼 아무래도 하중 뒤쪽으로 쏠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동륜에 실리는 접지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적재합니다. 짐을 실면 앞이 들립니다. 그렇죠. 네, 앞이 들리다 보면 이제 조향도 안 되고 접지도 안 되고 이제 모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픽업 트럭 이러다가 짐을 못 시키는데 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륜으로는 픽업을 만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1톤 쪽에서는 이런 소형 상용 캡 오버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실이 엔진 위에 있는 캡 오버 타입들이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긴 뭐 달동네나 산악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었겠네요. 쓰기가 좀 힘들죠. 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땠나요? 해외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륜구동 픽업 트럭들도 조금씩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환경에서 많이 쓰였고요. 뒤에 보시는 지금 복스바겐 스포츠 트럭, 요 레비 스포츠 트럭인데요. 이런 것도 있고 다치 램페이지 같은 약간은 스포츠카 같은 차의 길을 자른 차들도 있었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80년대에도 후륜구동 승용차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차가 바로 다치 램페이지입니다. 멋있다. 나름 멋있죠. 이런 차들. 픽업으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볼 수 있는데요. 세련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쉐보레 엘카미노라는 차라든가 포드 란체로라든가 이렇게 후륜구동을 바탕으로 후륜구동 승용차를 바탕으로 한 그런 픽업 트럭들이 남미 시장에는 푸조도 있었다고. 푸조 호바라는 차도 있었습니다. 지형의 차이들이 컸었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을 이제 점점 이제 전륜으로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자리를 라보라든가 이런 소형 상용차에게 이제 대신해서 자리를 내주는 사태가 점점 벌어지는 거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대 미국 젊은이들은 레저용으로 뒤에 서프보드 싣고 다니고 할 때 그때 이제 그쪽은 이미 핵가족과 개인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다니거나 무슨 딩크족 그러니까 애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를 보면 레저를 위해서 갈 때 가족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 차에 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승합이나 아니면 SUV 같은 차들이 레저용으로 인기를 얻게 되고 픽업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네요. 문화가 다르네요. 아예. 그럼 차장님의 그 히스토리 그 역사에 보면 그 픽업 기억도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 이렇게 변천사가 쫙 있으실 것 같네요. 어느 정도는. 근데 또 차장님은 또 외국에 관련된 외국의 차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 경험이 있다는 게 실제로 이제 가서 본 경험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86년에 나온 차인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77년도에 포터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판도 1977이네요. 일산에 있는 경남 7가에 1977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이 차가 사실상 더 먼저 나온 오리지널 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최초의 포터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차량을 이때 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첫 고유 모델의 상용차입니다. 근데 이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도 더 깊이 파봐야 될 차인데 네. 근데 저 왜 이름을 포토라고 줬을까요? 포터라고 지은 게 이제 공모를 해서 그때 이제 결정됐던 게 그 포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번호판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죠. 네. 야, 그때부터 네, 두 번째 공모전으로 촬영으로 이름을 짰구나. 네. 하하. 그래서 근데 이제 포니도 공모전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까 네네. 들었거든요. 네. 그건 잠시만요. 그럼 포로 시작한 거는 공모전 아, 우연의 일치인가요? 뭐 포르쉐도 공모전? 포르테도 공모전?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또 자동차 이름 공모전을 한다라고 하면 꼭 앞에 첫 글자는 포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아무튼 이제 1세대 포터를 보다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미쓰비시 델리카를 그냥 변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포드 트랜짓이라는 차에 실시를 응용을 하고 미쓰비시와 닛산의 캡을 거기서 응용을 또 변형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포드 트랜짓이 영국 상용차인데 그때 그 당시 현대자동차와 포드의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거기서부터 출발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많이 못 보셨다고 했는데 네, 뭐 이게 아주 검색을 해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단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팔고 3년이요? 사실상 재고까지 치면 5년입니다. 아니 보통 상용차는 참 더 주기가 긴 편인데 그렇죠. 너무 네. 짧은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차량에 일이 있었던 거 트러블이 아니에요? 있었나요? 아니요, 트러블이 있었다기보다는 네네. 이때 이제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79년도에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일단 네네. 경제적으로 볼 때 유류 파동이 있었습니다. 유류파동. 1차 유류 파동은 73년도쯤에 있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79년도 2차 석유 파동 때는 그 화학 중공업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신군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전두환 정권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조정을 하면서 그 신군부가 휘둘렀던 것 중에 이제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자동차 산업을 일단 대대적으로 손을 봤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서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 네. 얘기만은 아니죠. 예, 브리티시 레일런드 모터스라고 다른 자동차, 군소 자동차 회사들 통합해서 큰 회사로 만든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조금 상황이 달랐죠. 네. 예, 그때 이제 그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IBR에서 차관을 받아들이면서 국가 기관 산업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신군부에서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날리는 회사로 이제 쳤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우중 회장은 이 신문부와 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를 짠 게 그때 이제 대우와 현대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현대가 그때 중공업을 가지고 있던 데가 현대 양행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 발전 설비와 중공업을 맡고 있었는데, 뭐 알짜배기.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수익으로 보면 자동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높았던 수익을 예.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와 이게 현대 양행과 자동차 중에 고르게 하고 네. 대우 쪽에서 맞바꾸는 걸로 얘기를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김우중 회장님이 저희 정주영 회장님한테, 명예회장님한테 네, 선배님이니까 먼저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아. 당연히 당연히 현대 양행을 고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동차 산업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 못 들어간다는 생각에 자동차를 고르셨다고 해요. 야. 네. 아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일 자동차를 안 골랐다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자체 브랜드가 없어졌을 자체 브랜드가 수도. 없어질 수 있었죠. 네. 아하.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대우자동차는 GM과 이미 50대 50 합작 회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해외 입김이 더 커지는 거고 아. 국내 브랜드는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러면 그런 자동차 상황이었습니다. 제조국이 생산 제조국이 안 될 수도 있을 뻔했네요. 생산만 하게 되면 생산만 하면 제조업은 다행이네. 못 큰일 날 하는데. 뻔했어요. 일이 생길 수도 네. 있었던 아.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게 승용차는 정준 명예회장님이 그 자동차를 골랐으니까 어쩔 네. 수 없이 현대와 대우로 이원화가 되고 음. 그다음에 상용차는 1톤에서 5톤까지는 기아에서 전담을 하고 기아에서 그다음에 이제 전담하고. 뭐 그 이외의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자유경쟁 체제로 이렇게 놔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얘기를 제가 좀 살짝 좀 봤더니 꼭 이런 버스 트럭뿐만이 아닌 이륜차도 네. 이륜차도 원래는 이게 그 기아 혼다가 네.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도 이거- 광고에서 네, 보셨죠? 광고에서도 아까 네. 보듯이. 근데 네. 이것이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림혼다로
이제 기아에서도 너네 이륜차는 이제 그만 만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림으로 가서 지금은 대림온다라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렇게 알고 딴 계시죠. 네. 정말 피바람이 불었던 네.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뭐 스카니아라는 브랜드는 트럭만 만들고 있고 어떤 브랜드는 어떤 뭐 전기차만 만들고 있고 네. 뭐 테슬라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미 시장 경제로 그렇게 가는 것과 네. 정부가 너는 이것만 만들어라고 정해줘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역시 아까 송수희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때 당시 피바람이 불었네요. 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서 또 지금의 네. 현대가 있고 대우가 있고 이런 것 같아서 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시기 동안에 사실 이제 기아는 그 단순히 봉고 트럭만 만들었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네. 봉고를 이제 승합차 코치를 만들면서 네네. 거기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 경영 안정화도 되고 그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풀리는 시점이 있었긴 했으니까 지금도 기아 자동차에서 승용차가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네. 이제 86년도에 그 조치가 풀리면서 네. 저희가 이제 포터, 그레이스 이런 차들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아에서도 승용차가 네. 나오죠. 여러분들 네. 많이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오. 오, 자, 여기 이 친구 한번. 홈코드. 아? 홈코드.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프라이드. 프라이드 정답입니다. 네, 상품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에서 처음으로 나온 차가 이제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제 드디어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홈코드는 아쉽게 프라이드 이후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홈코드 그 다음에 캐피탈이 나오죠. 네, 캐피탈도 그죠? 그 홈코드를 네.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었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포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네. 또 그 이후에 봉고를 빼놓고도 우리가 또 상용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봉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승합차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봉고차라는 게 거의 그 밴을 얘기하는 일반 명사가 됐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이야 뭐 미니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봉고차 그러면은 밴차를 거의 통틀어서 얘기하는 식으로 됐었고. 네. 네. 지금의 뭐 우리가 스타렉스나 카니발 이런 네. 차들을 다 봉고라고 했죠. 네, 그때 네. 당시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봉고 이야기 더 이야기해보고요. 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봉고 가면 할 말 많아요. 네. 헤리티지 라이브 2부분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아, 참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네요. 네. 네. 오래된 차에 어떤 추억들이 많이들 계시죠.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네. 그동안 기아는 봉고를 통해서 소형 상용에서 입지를 이렇게 다졌고, 또 그 경쟁 체제가 됐을 때는 포터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차는 혹시 없을까요? 그때 이제 87년도에 배우에서 바네트라는 차를 내려놨습니다. 바네트요? 예, 벌써 아는 친구가 나왔는데. 와, 이 차를 아세요? 아니, 어떻게 바네트? 알죠? 이 차 아세요? 와, 이 차는 사실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를 잘 아는 분들 중에서도 바네트를 모르는 경우가 근데 있는데. 나름 바네트 디자인이 네. 약간 좀 부러풍 네, 약간 스타일로 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짱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대우 자동차를 보면은 제휴선이 굉장히 좀 다변화가 돼 있었죠. 네. 네, 그 당시 기술은 사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랬었기 때문이긴 한데 이 제휴선 다변화가 돼 있는 건 또 사업 수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폄하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튼 승용차는 오펠과 홀덴 쪽에 제휴가 돼 있었고 네. 이 상용차는 일산에서 가지고 오고 네. 또 이제 국민차를 만들 때는 스즈키와 제휴했었고 네. 또 고급차 할 때는 혼다 레전드를 아카디아라는 이름으로 제휴를 했었는데 콜라보요? 네, 그러게요. 겨우 자동차는 아주 그냥 콜라보요 네. 하네요. 근데 이 바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입지를 탄탄히 가진 봉고, 그 강력한 도전자인 포터에 비해서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직접 몰아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내가 보안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용되는 차들이 다 흔히 이제 군대에서 얘기하는 싸제차라고 네. 하죠. 또 이제 그 분용이 아닌. 엑셀, 프레스토 이런 차들이 업무용 차였고 지프는 저쪽 구석에 이제 짱박혀 네, 있고 네. 부식 수령하러 가거나 뭐 쓰레기 버리러 가거나 할 때 이제 아니, 제가 바네트를 몰고 대충 연배도 나오죠? 네. 연배도 나오고 또 부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부식 네. 수정하고 쓰레기 버릴 때 바네트를 이용했다. 네. 뭐 부대가 상당히 뭐 딴 좋은 데는 부대, 다치차라든가 이런 걸 이용했을 텐데 좋은 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바네트 얘기 좀 계속 좀 해주세요. 바네트는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출력이 좀 작았고 그다음에 이제 크기가 작은 거는 장점이 될 수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크게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우다 자동차가 그 당시 AS가 그다지 좋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용차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고
코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반면에 이제 포터는 도전장을 내리고 나서 승승장구를 하게 됐죠. 그럼 포터가 이제 본고의 도전장을 딱 내밀죠. 그럼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이제 본고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포터가 나오는. 그렇죠. 네. 아, 원래는 이제 포터가 먼저 나왔었지만 아까 네네. 말씀드린 이유로 저희가 상용차 제조가 금지되면서 금지되면서 네, 그렇죠. 네, 기아에 내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이 열렸을 때 네네.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점유율이 상당했다라고 그 네. 당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0한 6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이 30%까지 30%까지. 아. 그리고 뭐 89년에는 1.25톤도 내놓고 그리고 프레임이 달랐어요. 그때 이제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보면 이제 프레임 자체가 1.25톤 훨씬 두껍게 나왔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예. 오르고 있네요. 네, 네, 이걸 네. 뭐 일일이 다 읽으면은 제가 너무 회사 자랑하는 것 같아서 20년 4월에는 10한 40개월 만에 네. 10만 대 판매 네. 뭐 이렇게 와, 나오는데 대단하네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월 판매량 차량 대수를 조회를 보면은요 5위 안에 항상 포터랑 본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요. 오. 그만큼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네. 이거는 90년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했는데 지금도 아, 그렇다는 여전히 거죠. 네, 여전히 인기 차종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반대로 인기 차종이지만 또 네. 경쟁사가 없는 차종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뭐 포터뿐만이 아니라 그 삼성 상용차라고 해서 삼성에서도 여러분 혹시 1톤 트럭이 나온 입이 근질근질하구나. 다들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 정말. 자, 여기 두 번째 앉아 계신 분, 안경 끼신 분. 이제 한번 처음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삼성 상용차 1톤 뭐니? 야무지요. 야무지는 누구나 좀 알 수 있어. 근데 이 녀석의 최초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저기 사장님은 그만 손 드세요. 저희 대본 다 아시는 것 같아. 여기 안경 끼신 분. 네. 와, 그거까지 SV110을 안단 말이에요. 와. 아 잠시만요. 저희 저분도 대본 선물 좀 주시고요.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 아시죠? 이게 98년도에 처음 나왔을 당시 SV110이었다가 99년도에 이름을 야무진으로 바꾸는데 네. 이 녀석이 단명을 합니다. 이 단명을 하는 이유도 혹시 아시는 분 아시나요? 잠깐만요. 와, 이것까지 보길 거라는 여기 아버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왜 이 녀석 단명합니까? 야무진 트럭.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네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빨리 들었죠? 아닙니다.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이번 질문은요. 아, 네. 제가 지금 차대가 약해서 네. 보통 저희 포토 같은 경우는 2톤 정도까지도 초과해서 모듈을 할 수 있는데 쟤는 1톤 이상을 실으면 축이 나가고 더 와. 이상 펑크가 나거나 이제 그랬던. 자, 여기 친구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AS망도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포터랑 프레임 형식이 약간 틀렸거든요. 네네. 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야구진 같은 경우는 디귿자 형태로 프레임이 이제 형상이 생겼던 네, 두 분 다 정답이네요. 이 차량의 감성 문제가 가장 그렇죠. 컸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량이 1.5톤인 트럭을 갖고 오기는 했었지만 그러고 나서 1.5톤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1톤으로 판매를 했는데도 이 포토와 본거를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물건을 좀 많이 싣고 다녀도 네. 이 차량의 감성이나 다 그렇죠. 붙여졌거든요. 네. 근데 이 녀석 야무지는 야무지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이름만 네, 야무지니. 이름만 야무지였지. 네. 이 녀석이 그 무게 하중을 많이 못 견디다 보니까 당연히 이 차주분들이 이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입소문이 빠르게 전달이 되면서 저 차량을 사면 큰일 나라고 했기 정확하게 때문에 네. 프레임 형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프레임 형상 말씀했죠. 네. 디귿자인 경우는 아무래도 감성이 약할 수밖에 네네. 프레임 네. 형상까지 얘기하실 줄 몰랐고요. 그래서 아버님 지각생 선물 안 받으셨으면 꼭 챙겨주시고요. 근데 이름으로써 이제 야무진이 그렇게 또 금방 저희 또 신차효과도 있었지만 꽤 네. 팔렸지만 이제 좀 사라지는 그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과적을 하는 게 참 문제이긴 한데 네네. 그걸 이제 대응해서 자동차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재밌게 발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주제를 약간 돌려보면은 네. 이제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중동 지역이요? 인기가 어머.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트럭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면 네? 아니 잠시만요. 이거 실화입니까? 네, 이런 차들을 테크니컬이라고 불러요. 테크니컬이요? 네. 잠시만요.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게 좀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영어 단어에서 전술을 뜻하는 택티컬이라는 얘기가 전달되면서 이게 테크니컬로 잘못 전달됐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의 얘기로 이제 적십자라든가 구호단체들이 이런 네. 분쟁 지역을 갔을 때 그 동네 민병대들이나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다가 이제 자기네들 우린 구호단체니까
우리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러고 이제 보호비 명목으로 이제 뇌물을 줬는데 걔들도 그래도 조직은 조직이잖아요. 네네. 그럼 장부에다가 뇌물 써갖고 올릴 수 뇌물 없잖아요. 없죠. 그럼 이제 기술 지원금, 테크니컬 기술 서포트 그랜트라고 해서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저렇게 차를 제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테크니컬이 여러분들 저 뒤에 보시는 그런 차들이 설명이 뭐 있습니다. 신차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중고예요. 2, 30만 네. 킬로 굴러갔던 차들이 지금 저기 가서 그렇죠. 활약을 하는데 그런 걸로 보면 1톤 그 공고와 포터 이런 차들이 네. 얼마나 튼튼하고 정말 야무지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과적에 잘 견디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동성이라는 게 그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좁은 지형에서 잘 움직여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저런 지형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저런 트럭 수출하시는 관계자분들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 말씀드릴게요. 좀 광고를 좀 빼고 좀 수출해 주시는 좀 부탁드릴게요. 광고판도 같이 가더라고요. 네. 아니 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저는 참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수지나 이런 데서 이제 캡오버 스타일 트럭들을 많이 만드는데 네. 대부분 이제 3톤급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제 네. 뭐 마이티 예. 현대에서 나온 차 마이티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런 차들급인데 최근에 이제 그 이수지에서 L2를 들여왔죠. L2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네. 그 급의 차들이 사실 외국에서는 많은데 네네. 저런 데서 하기에는 너무 크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톤급 소형 상용 중에서 과적을 잘 견디고 내구성이 뛰어난 네네. 국산 차들이 아무래도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좀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톤 저런 그 트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내수시장 이런 데서 좀 많이 좀 볼 수 있지 외국에 나가면 좀 보기가 힘든 약간 그런 면들이 디자인입니다. 있죠. 사실 저도 한국 들어서 좀 특이한 점 때문에 네네. 이 포터를 살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포터를요? 예. 아, 차량의 포터를요? 예.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차 중에 오프로드 차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스포츠카들도 네. 좋아하고 오프로드 차들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우리 회사 차 중에 바디온 프레임 구조에 네. 하드카인 4륜을 가진 차가 포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앞뒤 바퀴 사이즈가 예, 같았던 예.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하비는 그 저희 계열사 차량이 직원 할인이 좀 적게 되고 그래서 내가 포터를 살려고 했더니 포터는 직원 할인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네. 이제 그만큼 이게 그 회사 입장에서 남는 게 없이 파는 차다 보니까 직원 할인이 안 됩니다. 아, 뭐 얼마나 남지 않으면 직원 할인이 안 될까요? 근데 아직도 1톤 상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꾸 1톤 어떻게 우리 생계형 트럭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라는 맞아요. 불만들을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시죠. 네. 아, 근데 사실 자동차가 가격이 오르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네.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상품성 개선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가 절감을 한다, 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원가 절감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계속 개선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품성이 좋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요즘에 이제 상용차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 디젤 엔진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부수적인 장비들이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디젤 엔진 유로 6 기준이 지금 현재 기준인데 조금 그렇죠. 조만간 또 유로 7 기준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그 환경 규제라고 하면 이제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지소산화를 줄이기 네. 위한 그 구조를 자꾸 SCR 장치라든가 EGR 장치들, 네. GPF 장치들이 있는데 자꾸 그 환경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까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네. 장치다 보니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아시죠? 산타페 요소수를 넣고 달려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1톤 트럭도 아마 조만간에 다음 버전부터는 아마 요소수를 그렇죠.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외국 시장과 픽업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는 또 금액이 아직까지는 저렴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 가격을 얘기할 때 네. 가장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데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싼 픽업 트럭이라고 해도 쉐보레 콜로라도 4기통짜리가 22,000불입니다. 2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100, 한 3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2,500만 원 정도 하네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픽업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 얼마 포터에- 차이? 네, 포터가 얼마? 포터의 제일 저렴한 버전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2,0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1,520만 원. 1,520만 원. 네. 에어컨 달려있으니까 정말요? 1,520만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수입 픽업과 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 1,000만 원 아닌가요? 정도 네, 가격 그리고 차이가 사실 있죠. 제가 사려고 했던 그 사륜구동에 네. PTO, 그 파워 테이크오프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 엔진의 구동력을 바깥으로 빼서 다른 장치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것까지 다 넣고 제일 윗등급의 내비게이션까지 넣어도 2,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아 진짜. 네. 그 PTO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농기계, 농사 짓는 분들이 네. 여기다 양수기도 네, 연결하시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그 차량의 구동, 그 축을 밖으로 빼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네. 하는데 참 많이 유용하더라고요. 또 근데
그거를 차장님이 사시려는 이유를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차 중에 옛날에 이제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 아시는 분들도 마이크로버스. 있겠지만 그런 차가 있고 또 핀츠가워라는 차가 있어요. 치가오. 스위스 군용차로 많이 쓰였던 차인데 그러니까 사진이 아마 나오고 있고 아, 네, 그 핀츠가워처럼 이제 좀 외장을 좀 어떻게 좀 개조를 해볼까 네네. 외장 튜닝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을 그리고 했었거든요. 좀 굉장히 딱딱하게 네, 생겼는데요. 사륜구동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좀 많이 그런- 특이하세요. 네. 그래서 차장님과 저는 될 수 있으면 자주 안 만나는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그러니까 두 있어요. 분 만나시면 네. 너무 약간 위험하실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확 지나가고 시간도 없구나. 지갑이 얇아지고 네네. 이런 아.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포터를 마무리하다 보면은 네. 포터가 너무나도 이런 사용 목적이나 모든 면에서 네. 좋다 보니 뭐 네. 포터르기니 무얼 실으려고 이런 얘기 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나? 아무튼 포터르기니 무얼 실으시려고 검색 한번 해보면 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실제로 이런 캐모들이 차량들이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충돌을 했을 때는 안전성에서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좀 안전에도 좀 강하고 골목도 잘 누빌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차량이 여기 왼쪽에 네. 보시는 리베로 차량. 네, 리베로죠. 네. 참 리베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나온 게 리베로는 이제 언제인가요? 처음 나온 게 2000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전방 충돌 안전성을 높이고 또 만들어지고 네. 뒤에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죠. 송강호 씨가 송강호 씨 젊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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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2000년. 네. 네. 야. 리- 근데 광고에서처럼 몸이 편해야 되는데 정작 그러지 못했어요. 일톤 기사님들한테는 조금 네. 불편함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이게 부분이냐면 사실 승차감 자체는 괜찮아요. 승차감 자체는 안정감도 괜찮지만 조금 있어 보여요, 안전성도. 안전성은 당연히 있죠. 네. 저만큼의 네. 세미 보넷이 있기 때문에 안전은 하지만 네. 이 1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좁은 반경의 회전도 하셔야 되고 적재함을 큰 걸 네.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차량을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요 휠베이스가 3m 28, 3m 네. 28cm. 네. 네. 이런 길이로는 정말 물론 뭐 주행 성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골목 다니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1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소외되는 네. 그런 그냥 참고로 결과가 말씀드리자고 있었죠. 하면 네. 이 리베로의 휠베이스보다 키코 차 전체 길이가 6cm 더 깁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이런 3m 이상의 이런 1톤 트럭은 전무후무하죠. 지금 네. 현재는 그래서 네. 리베로가 아마 또 여러분들 뭐 리베로 최근에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가끔가다 변인 차량으로 좀 보이시죠? 네. 네. 아, 변인 저도 차량으로. 정말 많이 본 네. 것 같아요. 네. 네. 견인 차량으로 네. 이렇게 뒤에 특장을 올리셔서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거 공간, 캐빈룸이 조금 더 넓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뭐 활용을 좀 하시는 것 있고.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포터르기니 무얼 실으려고를 이쪽으로 하면 뭐 리베로기니 무얼 끌으려고 뭘 끌으려고? 네. 네. 견인 차량 전문들이 많으세요. 네. 네. 아직까지도. 네. 네, 그렇게 뭐 이런 아까 포터 판매량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포터는 정말 한 달에 8,000대에서 9,000대, 많게는 10,000대 이상도 판매가 그렇죠. 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지만 네. 아쉽게도 이런 안전 규제 때문에 유럽에 수출도 하기 네. 힘들고 또 하나는 내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좀 차량을 타고 가시다 사고가 났을 때 약간 좀 데미지를 크게 입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법들이 뭐 차장님 없을까요? 현대에서 뭐 사실 생각하시는 지금 순간은 이 차가 네. 실패를 했던 부분이 네. 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시장에서요? 예.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용을 타시는 분들이 네. 이게 좀 더 안전도가 높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저런 포터 같은 차들인 거예요. 네. 크로버 스타일의 차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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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적재함이 좀 적재함 문제였겠죠. 예, 네. 그다음에 회전 반경. 회전 반경. 그래서 예. 좀 실용성이 예. 먼저군요, 안전보다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다시 3년차 얘기로 좀 돌아가면 네. 3년차 시대도 실용성을 먼저로 안전보다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좁은 3년차를 골목골목 다니면서 뒤집어서 다시 세우고 예.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자면은 저 1톤 트럭을 보고 나중에 한 3, 40년 여기 지금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데 저 친구들이 아빠 왜 저때 당시 저렇게 위험한 1톤 트럭을 타고 다녔어. 앞에 본넷이 전혀 없잖아. 충격을 흡수할 공간이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도 네.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6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저는 캐버브 스타일의 트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올라가면서 이런 게 없어졌고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인드에서
안전도 쪽에 대한 게 더 우려나가보다는 중점이 돼 있고 한데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사고라는 건 평생 안경 끌 수도 있는 좀 추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아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도라는 그 측면보다는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적재한 하체 대비 적재한 길이,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양,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담고 있는 차들이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요 생각합니다. 뒤에 나오는 차량이죠? 네. 네. 저희도 스타렉스 벤이 있잖아요. 네네. 3인승 벤이 있고 6인승 벤이 있으니까. 아, 뒤에 적재한 네. 구간은 없고 이런 벤 네. 형식으로 나오는 차량인데 점점 저런 또 벤 형식의 차량들로 많은 또 물건을 또 실어 나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 차들은 이제 부피가 딱 정해져 있죠. 네. 사실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포터는 부피지, 뭐 중장님은 봉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네. 사실상 봉고하고 포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외형뿐만이 아니라 프레임 형상도 다르고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타봐도 이제 타고 내리는 거에서도 포터가 조금 더 편하고 높이가 좀 낮거든요. 그다음에 짐을 실었을 때나 비웠을 때 승차감 쪽에서는 포터가 조금 유리한데 대신 무거운 짐을 많이 실었을 때 봉고가 더 낫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포터 전기차를 내년 목표로 하고 포터 있습니다. 일렉트론이 예, 나오는 EV 포터가 나오고 자꾸 저는 이 안전성 부분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네. 뭐 법규로 충돌 안전성을 좀 규제하는 게 시행된다면 네네. 그것도 좀 애매할 것 만약 같아요. 법규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당장 이제 제조, 생산은 못 하겠죠. 그러나 그렇죠.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차량 구입하신 차량은 아마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중고차 값이 좀 올라가는 현상도 일어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체해주는 저런 리베로 같은 차량을 만들어 줬을 때 과연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네. 이거를 타 주실지 정말 그거는 조금 그렇군요. 퀘스천 마크로 좀 네. 남겨놓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충돌 안전성은 좀 높고 적재량이 좀 적은 트럭으로도 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그렇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회 구조가 점점 바뀌어가야죠. 네.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충분한 그 보상을 받고 그걸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적재함이 작아도 저곳에 짐을 실어서 이곳에 짐 실은 것만큼 운송 운임을 받으신다면 아마 리베로를 타지 않으실까요? 리베로가 네. 그렇죠. 과정도 필요 없게 되고. 과정도 필요 없게 되고 예. 와 그런 빨리 왔으면 네, 좋겠네요.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네네네. 네.